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몇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농경의 시작으로 대변되는 신석기 혁명, 현대 사회를 변화시킨 과학혁명, 그리고 그 사이에 인류를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끌었던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화는 인간의 부를 급속도로 불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높은 노동 생산성과 후에 벌어진 과학혁명의 토대를 마련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시 빈민 문제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았고 구빈원과 같은 빈민법이 시행되었으나 허울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시대상을 관통하는 소설이자 읽어보진 않았어도 국어시간 혹은 사회시간에서 제목은 익히 들어봤을 작품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구빈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자마자 죽고 그는 고아가 되어 구빈원에서 살아갑니다. 형편없는 저녁 식사에 불만이 있던 아이들은 제비뽑기를 해 밥을 더 달라 하는 술래를 뽑는데 올리버가 걸리게 되죠. 식사가 더 제공되기는커녕 분수를 모르는 아이로 눈밖에 난 그는 구빈원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합니다. 그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라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말이죠. 얼마 뒤 돈을 챙기려는 장의사 사워베리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올리버를 가엾게 여겨 데려간 게 아닌 만큼 적은 식사와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죠. 그곳에서 노어라는 소년을 만나는데 그는 올리버보다 몇 살 연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하루는 고아인 올리버의 어머니를 욕보이던 노어는 참고 있던 올리버에게 된통 얻어맞게 되죠. 하지만 노어를 편애했던 사워베리 부부와 구빈원 관리자 범블은 올리버를 두들겨 팹니다. 올리버는 이곳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런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지만 어른처럼 차려입은 소년 도킨스를 만납니다. 그는 오갈 곳 없는 올리버에게 선심을 쓰는 척 자신의 거처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페이긴이라는 유대인 영감 하나가 있었죠. 그는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살며 소매치기나 좀도둑질을 사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리버를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았지만 때가 되자 도킨스와 다른 아이를 붙여 소매치기 일을 하게 시키죠. 소매치기를 하는 줄 몰랐던 올리버는 도킨스와 다른 아이가 노신사의 손수건을 훔쳐 달아나는 걸 보고 크게 놀랍니다. 노신사가 손수건이 사라진 걸 알고 도둑 잡아라 라고 외칩니다. 어린 아가 있던 올리버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늦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잡혀 범인으로 몰리게 되죠. 노신사의 이름은 브라운로입니다. 그는 올리버가 억울하게 몰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재판장에서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책방 주인이 증인으로 나서며 올리버는 징역의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뿐 아니라 브라운로는 어린 올리버를 걷어 자신의 집에 데려가기까지 했죠. 그곳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올리버는 건강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올리버는 서점을 다녀오는 심부름을 맡게 됩니다. 그때 한 쌍의 남녀가 나타나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처럼 그를 껴안습니다. 올리버는 벗어나려 했지만 손에 붙들려 끌려갑니다. 이들의 정체는 사익스와 낸시로 페이긴과 함께 강도단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페이긴의 집으로 끌려간 올리버는 좋은 옷과 신사의 책들을 다 빼앗기고 소매치기범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강도단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 집에서 비싼 은그릇을 훔치기로 한 것이죠. 그 계획을 위해서는 작은 창문을 통과해 문을 열 수 있는 소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왜소했던 올리버가 그 일의 적임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끌려간 올리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협박하는 어른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해 들어간 올리버. 그는 벼랑간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불빛이 비춰집니다. 올리버는 총 몇 발을 맞습니다. 강도단은 올리버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빠르게 도망치기 위해 그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총격으로 기절했던 올리버는 아침에 눈을 떴고 가까운 집 하나를 찾아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이 강도짓을 하려고 했던 집인 걸 뒤늦게 알고 크게 놀라나 올리버는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어제 총격을 가했던 집사들은 강도를 잡은 것에 기뻐했으나 그 집의 아가씨인 로즈가 그 아이를 잘 보살필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에도 운이 따랐는지 로즈의 보살핌을 받으며 올리버는 다시 건강해져 갑니다. 한편 로즈도 며칠간 병에 걸려 투병하기도 했으나 금세 쾌차합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 해리가 집을 찾습니다.
메일리 부인의 아들인 그는 양녀인 로즈와 사랑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로즈는 이렇다 할 가족도 없이 자란 자신과 명문가 자제인 해리가 맞지 않는 짝이라 이야기하며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올리버 때문에 고민하던 그녀는 브라운로를 만나 의논하게 되고 올리버 역시 그간에 생긴 오해를 풀 수 있었죠. 강도단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로즈에게 접근해 몰래 비밀을 털어놓던 낸시는 연인이었던 사익스에게 얻어맞아 죽게 되며 이에 경찰에게 쫓기던 사익스는 로프를 메고 도망치던 중 큰 소리에 놀라 떨어져 목이 매달아지며 생을 마감하죠. 다른 쪽에서는 올리버의 비밀을 캐던 멍크스를 브라운로가 붙잡습니다. 브라운로는 멍크스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멍크스와 올리버가 이복 형제임이 드러나게 되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남긴 올리버의 유산까지 꿀꺽하기 위해 그를 타락시키려 페이긴과 결탁한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올리버와 이모 사촌관계인 것이 밝혀지기도 하죠. 이 사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해리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올리버는 멍크스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페이기는 여러 혐의가 더해져 교수형에 처해지며 끝을 맺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산업화가 진행되는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답게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유례없는 대호황기를 맞습니다. 동시에 도시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소년 노동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작품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도시환경은 거의 모든 노동자의 문제였습니다. 과밀화되는 도시는 기반시설이 마련되기도 전에 수용 가능 이상의 사람이 몰립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것인데 수용 가능 인원을 아득히 초과한 탓에 제대로 된 거처 하나 구하기도 버거웠죠. 이들은 끔찍한 하수시설과 최악의 주거시설이 갖춰진 곳에 살았으며 위생이라는 개념과는 대척점에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산업화가 되며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농경사회 때보다 현격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복지사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복지란 것은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때의 복지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구빈원에서 올리버가 먹은 식사는 생명을 간신히 부지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또래보다 작고 왜소했던 건 부실했던 영양 섭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작은 창을 통과할 수 있기도 하였으나 현대적인 개념의 복지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빈민이 꿈을 꾸는 건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죽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에 골몰해야만 했죠. 소년 노동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기 설비의 발전으로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던 당시 사회에서 노동력은 늘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레 소년들 역시 노동에 가담했고 이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산업사회의 톱니바퀴를 돌렸습니다.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아이와 위험한 일에 투입되어 목숨을 잃는 아이,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아이 등 그때의 사회는 성장 하나만 바라보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이 과정을 통해 산업화와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책에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올리버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쟁취하는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소년이 성장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악인들이 제거당합니다. 스스로 목을 맨 형국이 된 사익스, 그리고 형장의 이슬이 된 페이긴, 올리버와 브라운로가 아량을 베풀어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마저 날려버린 멍크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이야기는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순수한 꽃을 예찬하는 그림으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선징악이라고 보기에 이야기는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먼저 악인으로 묘사되는 사람들 중 페이긴의 이야기는 양가적 감정이 들게 하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사주하고 작물 거래를 하는 악인 중의 악인입니다. 하지만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며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만 했던 그의 사정을 들어보면 단순히 그의 심성이 악해서라기보다 당시 빈민들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난이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도시 빈민의 삶을 투영한 대표적 인물 페이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사형 집행을 앞두고 불안감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페이긴은 절대 악인이라기보다 애달픈 삶을 살아내는 소시민 같습니다. 결코 그의 행적을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지금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 그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음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와 조롱, 그리고 블랙 코미디 요소를 상당히 섞으며 시작합니다. 매 장과 장은 찰스 디킨스의 빈정거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꼬인 그의 어투를 듣고 있으면 과장되긴 해도 웃음이 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영국 사회가 부패했고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음을 그는 비아냥거리는 어투와 뾰족한 사회 비판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그의 블랙 코미디는 힘을 잃습니다. 초반에는 장마다 가득했던 풍자는 자취를 감추고 복잡하게 얽힌 올리버와 그의 혈연 관계를 쫓는데 열과 성을 다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정거림은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하나 확실히 과한 데가 있어 장난스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스타일의 변주를 주는 것 정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변주를 할 때도 나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과 두 번째 악장의 무드를 맞추고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 간의 로직을 설계하는 건 연속성을 부여하고 핍진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른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뿌려놓은 떡밥이 너무 많았던지라 회수하는 데 집중했던 건지는 몰라도 날카로운 비판적 어투는 사라지고 상황 설명에 치중하다 보니 전반부에서 느껴졌던 긴장감이 언젠가부터 늘어져 버렸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건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척박하게 메마른 땅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피어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당시 사회를 관통하는 뾰족한 비판적 주제를,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설명해 줌으로써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의 재미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시대는 흘렀고 어떤 것들은 지금 통념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혹은 이해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고전 작품들이 대개 그렇듯 시대를 초월한 분명한 메시지와 유려한 문장으로 쓰여진 스토리는 분명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